네, JTBC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34명, 334명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는 1,595명입니다. 특히 대구에서 확진자가 307명, 307명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잠시 후에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 이런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뉴스룸 전까지 3부에 걸쳐서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병욱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박윤미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윤미 기자, 오늘 오전 9시에 추가 확진자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부터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리고 2시부터 그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있는데 지금 5분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그 발표하는 대로 연결을 해드리겠고요. 네. 그 총 확진자 수는 1,595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망은 13분,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더 돌아가셔서 13분이 됐고요. 현재 검사 중인 인원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4분이 퇴원한 상태입니다. 일단 어제 오후 4시에 집계한 결과랑 비교를 하면 334명이 늘었습니다. 대구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307명이 더 확진을 받았습니다. 대구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 수의 64%에 달합니다. 또 숫자가 좀 많이 늘어서 놀라셨을 수는 있는데 대구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수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합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또 대구는 폐렴 환자 전수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를 보면 그동안 좀 환자가 많이 나왔던 경북의 경우에는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일단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 입원 환자는 대부분 확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경북 도청에서 오전 발표했을 때는 66명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경북도의 신천지 교인 4천여 명 전수조사는 70%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대구와 경북을 합하면 84%에 달합니다. 그 경북도에서 추가된 확진자의 경우에는 오후 5시 발표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구가 좀 가장 많이 있는 수도권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은 좀 확진자가 총 55명이 됐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55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서울, 경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어쨌든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 위주로 확산이 됐다고 하면 다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난 12일에 우한에서 귀국했던 또 귀국해서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우리 교민 148명이 오늘 오전에 퇴소를 했습니다. 3차로 들어오셨던 교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 유병욱 교수님 나와 계신데, 교수님 지금 오늘 오전에만 이제 3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유미 기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미 특정 지역의 특정한 종교 집단에 관련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약 6시간에서 또는 48시간 정도의 우리가 확진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정 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군, 고위험군, 고노출군이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에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숫자에 국민 여러분이 놀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 자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설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검사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데 있어서는 특정군, 예를 들어서 확률이 높은 곳에 더 집중을 정부에서 해서 빨리 그것을 알려주고 투명성을 통해서 환자들을 자가 격리를 통해서 중증과 경증을 나누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착시 현상처럼 급격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확산세라고 같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난주 또는 지지난주에 감염됐고 그것이 지금 확진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거로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 오전에 정부 발표에서 그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가
그러니까 9천여 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중에 기침이나 뭐 열이 있는 유증상자 1,300명, 약 1,300명쯤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검체 채취가 어제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물론 이제 증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브리핑에서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13번째 사망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유미 기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잠시 후에 대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긴 하겠지만 확진을 받았는데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그러니까 오전에 대구시 발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4살의 남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 중에 확인이 된 분입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뭐 문제가 있었던 분은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 저녁부터 열과 기침 등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가격리 상태였고요. 열 이외에는 뭐 특별히 좀 심한 증상은 없어서 그대로 이제 집에서 있다가 오늘 오전에 이제 달서구 보건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영남대 의료원으로 이송 중에 심정지가 됐고요.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뭐 20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기저질환과의 관련성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 교수님 병상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얘기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경증을 어느 정도까지 경증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또 조금 얘기가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하면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발견된 게 사람에게 감염되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감기입니다. 그 농담으로 하죠.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걸린다고 하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건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이 계절성 독감과 봄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감기 증상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을 초기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폭발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때는 무조건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하면 아까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런 중증의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왜냐하면 치료나 검사는 더 균등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케이타스라고 하는 응급의료의 그런 그 전달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겠다고 가는 경우에는 정말로 중증 환자분들이 입원하고 검사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성 독감, 물론 이것도 중증이죠. 감기라고 본인이 판단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감기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자가요법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데 만약에 안정시의 호흡곤란, 안정시의 호흡곤란이라는 것은 가족분하고 말씀하실 때 숨이 찬 정도, 또 누웠을 때 숨이 찬 정도, 말할 때 숨이 차는 정도, 누웠을 때 숨이 차는 정도, 그리고 본인이 인지해서 정확하게 38.3도씨 이상의 발열이 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대기하지 마시고 선별지도소를 방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면은 이제 벌써 경증, 중증이 나눠지고 선별진료소 가서 현재 선별지도소에서 코로나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이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구분이 되면서 구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이제 본인이 그냥 말을 할 때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어떤 경계선으로 좀 보고 판단을 좀 내려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 코로나19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혀 증상이 없는데 영상 즉 엑스레이나 CT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도 하얀색이 보인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성 폐렴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 목이 따갑다 열도 있지만 이 결국은 이 폐 실질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상시보다 더 오는 호흡곤란, 특히 누웠을 때의 호흡곤란, 발열을 보인다고 하면 본인이 이것은 경증으로 집에 계시면 안 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전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진료 보시다가 왔다고 제가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브리핑 이후에 그 얘기는 좀 자세하게 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직 브리핑이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오늘 신천지 대구교회가
이제 1차 검사를 받은 신도 중에 80%가 넘는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박유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신천지 대구교회 쪽의 이 확진자 증가 속도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오전에 정부 발표에서도 어쨌든 지금 9천여 명 중에 1,300명. 근데 이분들에 대한 검체 채취를 어제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신도분들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신도분들입니다. 그게 열이든 기침이든 증상이 있는 분들이고 어쨌든 교인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사실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 3일 내에 나오는 결과들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일단 그 증상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80% 정도 확진 판정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선별진료소를 오전에 다녀오셨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지역처럼 막 가능성이 높거나 그런 분보다는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특정인 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평상시에도 2, 3월에는 감기를 앓던 분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작년 같으시면 병원에 오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십니다. 이런 분들도 모두 저희들에겐 중요한 환자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방호복을 갈아입고 환자분이 들어갔다 나오시면 소독을 하고 하는 과정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중에는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으로 실제로 중증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진료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교수님, 저 잠시 후 브리핑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7일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449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59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1,559명이 격리 중이고 2만 1,097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2월 26일 날 격리 해제가 2명이 됐습니다. 37번째 환자와 51번 환자가 격리되었고 오늘은 24번 환자가 한 명이 격리 해제되어서 이 부분은 오후 통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114번 환자분께서 사망하셨고 오늘 1443번째 환자가 사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시 통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망하신 두 분 환자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449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595명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 수는 대구시가 1,017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이 321명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지역은 주로 은평 성모병원과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고 대구 지역은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하고 관련된 사례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일부 소규모의 유행들이 발생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경북은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 대구교회, 성지순례, 미랄 사랑의 집 관련들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은평 성모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병원 관련하여 1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환자 및 직원 등은 현재 격리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58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동래구 소재의 온촌교회 관련 사례가 29명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소재의 의료기관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 2명이 확진되어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며 환자 및 종사자 314명 중 31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의료기관 나눔과 행복 재활요양병원에서 종사자 2명이 확진되어 환자들이 근무하였던 5층과 6층의 입원 환자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군 소재의 미랄 사랑의 집 전일 대비해서 1명 증가하여 23명, 예천 극남 마을에서는 종사자 2명이 확진되었고 다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종사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렇듯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 환자 114명 중 기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확진된 환자 60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1명이 확진되어 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가 증상 발현 이후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상당수 발생 사례가 집중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이외에도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차단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중입니다. 현재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상황 보고 후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단위에서 기초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역학조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별 신속 대응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경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 증상 발현이 되고 이들이 검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의 시민들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가정 내에서도 식기나 수건 등을 따로 사용하고 각종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환경위생도 철저히 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신천지 교회의 전국 신도의 명단을 어제 중수본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21만 명의 명단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고 각 시도는 모든 그 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발병 여부, 고위험 직업 여부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하면서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들께도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한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콜센터에 문의한 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먼저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시지 말고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주시고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사, 가정 내 예배 등 가족, 동거인 간의 접촉도 최대한 줄이고 개인위생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께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을 준수하실 것을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또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공고드립니다.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339 콜센터나 보건소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심병원의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추가로 네. 권준욱 부본부장이 그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관련된 1시 20분 보도자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유행 초기 코로나19 환자 6분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얻어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인체에 침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결합 부위라든지 바이러스 증식 그리고 병원성 등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아직까지 변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6분의 유전자를 전 세계 16개국, 여기에는 미국,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103개의 유전자와 분석을 했을 때 99.89%에서 100%의 일치를 보였기 때문에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의 의미는 돌연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독성 변화나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에서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좀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분석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저 연합뉴스 신선미입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재감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13번째 사망자분이 지금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재감염에 대해서는 아직은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방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원 후에 PCR 검사가 다시 양성이 나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검사 시기나 증상과의 이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야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CR이 양성이 나왔다는 거와 그게 또 전염력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들이 좀 모이고 정보들이 모여야 이게 검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다시 또 재감염이 가능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감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검사가 이제 음성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검사가 됐는지 언제까지 PCR이 양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사망자께서는 7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자로 관리가 되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2월 22일 날 증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2월 23일 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을 했고 검사 결과가 2월 25일 날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거는 이동검진 팀이 가서 검체를 한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조사가 진행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고령인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상을 배정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많은 그런 양성자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중증도나 고위험 요인들을 확인을 해서 우선 입원 조치하거나 아니면은 치료가 가능한 그런 중증 질환이 중증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중증도 분류와 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 부분들을 같이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송에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방금 브리핑 중에 서울에서도 은평성모병원과 더불어서 산발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온 확진자들이 좀 주로 어떤 분들인지, 뭐 고령자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대구 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좀 방역대책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여기까지가 하나 말씀을 여쭙고요. 방금에서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오전에도 그 중대본에서 그런 확진자분들의 중증도나 고위험군 분류 체계를 해서 어떻게 빨리 좀 입원을 시킬 건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논의 중인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서울은 지금 은평 성모병원이 집단 발병 사례로는 가장 이제 크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병원과 그리고 시도 그리고 저희 이제 즉각 대응팀도 나가서 대응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이긴 한데요. 계속 그 병원과 관련된 사례들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또 접촉자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직은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보고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감염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그런 사례의 확진자의 접촉자도 있으시고, 또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그런 사례들도 좀 이렇게 좀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사 진행되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검사를 많이 강화하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산발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노출, 특히 뭐 의료기관이나 집단시설을 노출시키는 거를 그런 방지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그런 검사보다는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건수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초기 증상 경증자부터 조금이라도 역학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자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증도 분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범대위나 아니면은 중앙임상 TF 같은 그런 임상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증상과 징후를 가지고 그 환자의 중증도를 봐서 이분은 좀 더 중증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전담 병원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중증 질환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고위험군들은 중증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배정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증도 분류 기준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맥박, 그다음에 연령, 기저질환이 있는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중요한 그런 사인들을 놓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료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그런 중증도 분류하는 그런 팀들을 의료진 중심으로 놓고 의료진들이 그런 환자의 임상 상태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병상을 배치하는 그런 기능을 시도 단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고요. 시도 간에 혹시나 이제 병상이 전원이 필요하다, 안에서 일시적으로 병상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제 그런 전원조정센터, 제가 정확한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전원조정센터에서 시도 간의 그런 중증 환자에 대한 그 병상이나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중앙 차원에서의 조정 기능, 시도 단위에서의 조정 기능을 세팅을 하고 있고, 이제 대구부터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송에서 마지막 질문 가운데서 받겠습니다. 네. 네,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듣고 오셨습니다. 브리핑 계속 진행 중인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나왔던 브리핑 내용부터 잠깐 박유미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줄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총 확진자 수는 1,595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하루 동안 449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거 하나는 또 그 퇴원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24번이 오늘 오후에 그 격리 해제가 되고요. 오후 통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총 25분이 격리 해제가 됩니다. 퇴원을 네. 하게 되고요. 예. 그 대구시의 총 확진자 수는 이제 1,017명입니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신천지 관련 환자입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은 321명입니다. 네. 그 신천지 관련 분들도 있지만 그 칠곡의 미랄 사랑의 집 또 성지순례단 관련 확진자입니다. 그 대구와 경북 같은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는데요. 예. 2월 16일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가 지나서 지금 이제 증상이 발현되고 있고 예. 검사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확진이 나오는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과 부산, 경기 등에서는 산발적인 유행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신속 대응을 위해서 그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은평 성모병원 확진자 중심으로 지금 환자 수가 늘고 있고 그 은평 성모병원 중심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총 11명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총 확진자 수 58명입니다. 오전에 그 부산시 자체 집계로는 그 60명이 되는데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천교회 관련이 29명입니다. 그리고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 상태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환자와 종사자 그 314명 조사 중에서는 그 2분을 빼고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에서는 또 나눔과 행복 재활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소그룹 그리고 기관 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소규모 유행들로 좀 번져나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미랄 사랑의 집에서 23명 그리고 그 예천에 있는 또 한 그 시설에서 2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대구시청에서도 저희 취재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연결해서 상황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 앞서도 저희가 13번째 사망자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숨진 환자는 74살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병상이 부족해서 이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영남대 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대구에서 그러니까 9시 기준으로 보면 3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전체로 보면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3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중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595명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80%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총 1,848명입니다. 이 중 1,016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2%가 넘는 수치입니다. 현재 832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7,446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때문에 감염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정리를 해드렸고 대구 현장 취재기자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차분하게 현재 이 상황 그리고 집단 감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례별로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신천지 관련해서 확진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신천지 이 대구교회에서 감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 교회에 우한에 신천지 우한교회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중국 우한 캐릭터들이요.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한 지교회가. 근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어? 감사하죠. 네, 김평론가님. 이 녹취를 들어보면 우한에 신천지 지교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신천지 쪽에서는 예. 우한에 뭐 교회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인정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유튜브 채널 종말론 사무소라고 하는 곳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예. 한 1년여 전부터 신천지 내용을 고발해 왔던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서 지난 9일에 녹음된 녹취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천지 총회에는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각각 무슨 파 이렇게 다 나누게 되는데 부산에는 야고보 지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 야고보 지파를 총괄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신도를 향해서 신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우한에 이런 우리의 지교회가 있고 그 지교회에 있는 신도들은 우한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수백 명이 나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염도 안 됐고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인정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측도 이제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나요? 이 발원지인 우한에 신천지 예수교회 건물이 있다 이러한 이 주장에 대해서 예. 집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건물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는 있는데 건물은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신천지의 모든 중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는 종교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교법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외국인이 중국의 현지인에게 선교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인데요. 이 종교법이 시행된 2018년도부터 예배당을 전부 폐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한에 있는 개척지도 2018년도부터는 폐쇄가 됐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모임이나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고 예. 건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이름을 지는 것이 명명하는 것이 어떤 이유이냐? 이 신천지에 따르면은 이 제적이 120명이 넘으면 교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한의 신도가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으로만 교회라고 하고 있지 건물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우한교회 신천지 성도가 한국에 입국한 적은 없고 저 녹취록에 대해서는 9일에 설교한 것은 맞다. 다만 저것은 교회가 폐쇄되기 전에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논란은 계속 될 수 있는데 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 지금 이 논란은 어떻게 이 집단 감염이 시작됐느냐를 추적하다 보니까 중국 우한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인 건데 지금 국면에서 그 감염의 시발점을 찾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기 치료, 조기 진단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다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스티븐 소더버그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맨 끝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자 주인공이 홍콩의 어떤 식당에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즉 어떤 그 고리를 찾았다고 하면 그런 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긴 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확산의 속도를 늦춰서 오늘 13번째 그 사망자 사례처럼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병원에 못 가시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분류를 통해서 중증 환자를 직접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동시에 고리를 꼭 찾아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중국이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계절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나 동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고리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차단하기 위해서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 뭐 신천지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를 했느냐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 신도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신도하고 어느 정도 교류를 했느냐 이걸 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과천 총회를 왔다 갔던 아니면 대구에 있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던 간에 우한 쪽에서 왔던 사람이 처음에 감염이 돼서 들어와서 첫 그 신천지 교인들한테 확산을 시켰던 그 원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 예. 지금 교주라고 얘기하는 이만희 총회장의 형이 사망해서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우한에 있는 신도가 같이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병원과 관련돼 있는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 예.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쪽에서 신천지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천지 쪽에서 만약에 교인 명단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예. 그 교인 명단을 빨리 제출해서 출입국 기록을 일단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인 명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기 진단, 확산 방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명단을 제출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에 열린 신천지 총회에서 신천지 신도수가 합쳐서 그러니까 교육생까지 합쳐 30만 명 그리고 23만 명이 신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신천지 측에서는 현재 정부에 21만 2천 명의 명단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관련 리포트를 좀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과천본부에서 신천지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이 총회는 지난해 신천지가 활동한 내역을 총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36차 총회가 선포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앞으로 또 더 잘해야 되겠죠? 네. 신천지 측이 가장 집중한 활동은 1년 사이 세를 얼마나 늘렸는지였습니다. 여러분도 뭐몇 프로 했는지 아십니까? 각 지파 말해봐요. 그래 천국 서로 빨리 천국인가?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총회에서 발표한 신도수는 최근 정부가 입수한 21만 2천여 명과 달랐습니다. 12지파 성도 현황입니다. 신청이 35년 12월 20만 2,899명에서 신청기 36년 12월 23만 9,353명으로 36,454명 증가하여 18%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교육생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명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 약 7만 명은 현재 수료를 마치고 교회 입교 대기자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합하면 약 30만 명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측은 정부에 제공한 명단 외에 3만 3천여 명의 해외 거주자가 있다며 이 명단 역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신천지 측에 이 7만 명의 교육생 명단도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김평론가님 이렇다 보니까 이 명단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가 계속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천지 교회 쪽에서 예. 뭔가를 이렇게 자꾸 숨기는 거 아니냐. 좀 원래 이제 교단 자체의 어떤 폐쇄성도 있는 데다가 처음에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신도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제출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예.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단 쪽은 기존의 이제 기독교단하고 달리 굉장히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기도 하고 기존의 기독교 교단 쪽에 있는 교회 쪽에 있는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접촉도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신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일종의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공식적인 신도로 인정받고 예.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14만 명의 명단 안에 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시험을 보는 절차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을 거고 특히 교육생 7만 명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신천지 교단 쪽에서는 그 명단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밝힌 부분도 있는데 원래 이 신천지 총회 본부가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과천에서 지금 신천지 신도 2명이 다시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신천지 쪽에서 과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 129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9930명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신천지 교단 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고 교회 시설도 지금 서로 간의 통계 숫자가 안 맞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제 역학 조사를 들어가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출입국 기록부터 시작해서 신도의 명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조 변호사님,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확진 판정을 이제 받은 신도들의 경우에 역학 조사를 위해서 이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짓으로 이제 진술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라고 할까요? 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26일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거주 중인 신천지 신도 한 분이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동선을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울 과자보건지구와 또 북과자 일동주민센터만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선을 파악한 결과 3군데를 더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 뭐 25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감염된 신도가 자신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간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휴대폰 GPS를 확인해 본 결과 간 적이 있다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강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상 강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좀 속이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이러한 소극적으로 속인 경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적극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방역당국이라든지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브리핑에서 뭐 벌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벌금형으로 대부분이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이라고 한 것이지 지금과 같은 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의 단계에서는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대검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이거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죠. 청와대 청원에 신천지 해체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지금 이제 90만을 넘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이제 네. 청원은 해체잖아요. 말 그대로 이 교회를 해체하자라는 것인데 먼저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또 실무적으로도 현재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게 종교단체로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는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해체는 어렵지만 앞서서 이제 김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이러한 예배당을 폐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예배당을 폐쇄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러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제 조치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지만 교회 자체를 폐쇄하자, 해체하자 이러한 것들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신천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요것만 더 오늘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평론가님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전편이라고 해서요. 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곳이 이만희 교주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은 뭐 우리가 지금 다 얘기 나왔던 내용인데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을 했다. 이 부분인데 이건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참석한 인원들을 축소 보고한다던가 아니면은 신도들의 명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던가 교회 시설을 지금 허위 거짓 이 통계를 제출한다거나 예. 이런 게 지금 역학조사나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특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가 그렇다고 해서
법 위에 서 있는 조직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연역 김남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희 교주가 한 100억 원대 횡령을 해서 교회 자금을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 내용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특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발 내용이 들어가면 검찰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수사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 진행되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현재 이제 전국적인 확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요. 박병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 확진자 나온 것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서울 노원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노원구에 따르면 중계동에 사는 25살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에서 머무르다 목에 통증을 느껴 약을 사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일엔 집과 회사를 오갔고 25일 상계 백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에선 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예, 경남도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창원에서 4명, 김해에서 2명, 밀양에서 1명 등 모두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합하면 현재까지 경남도의 확진자 수는 모두 46명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8,617명의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별도의 전단팀을 꾸리고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충청북도도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충북 내 신천지 교인 수가 7,845명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신천지 교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시민들한테 가짜뉴스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곳들도 있는 거죠? 예,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믿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우거든 부산시장은 시 공식 채널 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어서도 안 되고 전파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가짜뉴스가 퍼진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수도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은평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사례를 좀 조사하고 있다. 11명의 확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명성교회에 있어서 대형 교회인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유 교수님 이렇게 대형 교회 또 병원 내 감염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됐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병원 내 집단 발병 같은 경우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예.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로 들어갔고 응급실에서 적절히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동으로 가서 원내 감염이 됐습니다. 그게 메르스 사태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 원내 감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군이 됐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었는데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정 종교단체의 어떤 예배 방식이라든지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언론을 접해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 비말로 전파가 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우선은 이 공기 중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공기 중 전파는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대형 교회라든지 밀집된 곳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마스크 쓰고 벗으실 때 어떻게 벗으세요?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해서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리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앞쪽에 손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신도들끼리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예배나 또는 집단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같이 확산세가 뚜렷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날 때는 당분간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교회 또는 특정한 종교 활동 중에 이것이 특정한 취약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자제가 필요한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현재 이제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청도 대남병원 사진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게 공개가 됐잖아요. 박윤미 기자,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제 대남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내용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신병원 폐쇄병 등에서 오래 지내셨던 분들이다 보니 그 자체로 코호트 격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 환경 자체도 그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바닥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들이다 보니까 그 뭐 자살 시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창문 자체도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요. 또 영양 상태도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또 전문가들이 좀 현장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대로 두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중증 환자는 지금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남아있는 60여 명의 확진자에 대해서도 그 병원을 옮기는 방안, 그 다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키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압시설도 없고 전문 인력이나 또 치료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오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유 교수님, 지금 청도 대남병원도 그렇고요. 또 이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도 감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치료가 조금 더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고 환경도 조금 달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까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박유미 기자님께 말씀하신 그 환경을 좀 보고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예. 놀랬다는 게 뭐 침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코호트 격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병원 있으면 한국은 땅이 좋기 때문에 위로 많이 병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호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7층 또는 8층을 완전히 격리해서 그쪽에 중증 환자분들 또는 감염 가능성 있는 분을 모아놓고 치료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됐던 코호트는 이 병원을 폐쇄함으로써 그 안에서 치료가 잘 진행되기 바랬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예.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자발적 또는 어떠한 이유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서 확산됐기 때문에 지금 진짜 이송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치매로 부모님을 또는 당신 스스로가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단은 선별적으로 폐쇄해서 방문객을 줄이고 그 안에서의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동시에 혹시라도 의심 환자가 발생한다 하면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선별적으로 빨리 이송을 해서 지금같이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발생을 해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호트 격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최 변호사님, 지금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있는 병원들이 다른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경남 창원의 한마음 창원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 이 병원은 한 차례 코호트 격리가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의료진 가운데 이제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와서 사흘 동안 병원을 폐쇄했었고요. 다시 재개장했는데 재개장한 지 바로 다음 날에 의료진 중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재차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이고요. 예. 또 대전의 성세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 분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39명이 병원 내에 격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어제 중앙임상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3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11명의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평론가님, 이제 이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발표인 거죠. 네, 그렇죠. 기존에 이제 만성 질환이 있거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들일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13번째 환자 사망자에 대해서도 말씀 나왔지만 간 이식을 받은 그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장 질환이 있었다고 지금 20년 전이죠? 박유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폐 기저 질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몽골인이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으러 왔다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경주의 그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오전에 설명으로는 일단 중증 기저 질환까지는 확인되진 않습니다. 근데 부검을 하지 못하고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기관지염이 있었다, 뭐 고혈압이 있었다, 네. 이런 뭐 평소에 좀 기침을 했다, 네. 뭐 그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설명이 있었던 13번 사망자의 네. 경우에도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은 일단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그 부검을 안 해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경주의 그 40대 남성을 포함해서 어쨌든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보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좀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계속하면, 그러니까 이 중증 환자에 대해서 좀 자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중증 질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병원 자체를 코호트 격리한다고 해서 그냥 폐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증 질환자하고 경증 질환자를 빨리 분리하고 중증 질환자는 빨리 집중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요. 일반적인 뭐 기저질환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도 예. 환자들도 증상에 따라서 이걸 분류하는 작업을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사망자가 더 추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브리핑에서도 정은경 본부장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중증도와 관련해서 분류 기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 맥박, 뭐 연령, 또 기저질환이 있는지 등 그런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험군들 또 중증 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먼저 병상을 배정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한 그 몇 가지 기준들을 두고서 의료진이 좀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병상에 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 교수님, 아까 이제 저희가 오전에 선별진료소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좀 하다가 브리핑이 시작이 됐는데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이걸로 병원에 오셨겠어요 했을 때 이제 아니요라고 하는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안감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시민분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뉴턴이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예. 인간의 공포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예.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핵심이 그건데요. 예. 작년 같으면 이 검사 받으러 오셨겠습니까? 그 말씀에는 환자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치료받을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폐렴의 입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렴 환자가 오게 되면은 무조건 다 나 입원시켜 주시오 그래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호흡, 맥박, 그다음에 체온, 그다음에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것, 혈액 검사도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일부 기준들도 있고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만은 본인이 일단 1339 또는 지역번호와 012 등으로 그다음에 관할 보건소랑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격리와 자가치료가 가능한 작년이라면 안 오셨을 그런 감기 증상이라면 집에서 계시고 확산을 막는 동시에 다른 분들이 실제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발씩 반발씩 양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조건 병원을 안 가는 게 능사는 또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1339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기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본인이 가장 자기 건강 상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물론 포함입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동반한 폐질환 또는 10년이나 20년 이상의 흡연자, 당뇨병, 그리고 기왕에 수술 받은 분들 또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바로 중증의 고위험군을 봅니다. 나이만 가지고 기준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시 호흡곤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만약에 호흡곤란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느끼는데 안정시 호흡곤란이라는 게 또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예. 그리고 발열, 섭씨 38.3도씨로 측정되는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 후 바로 선별진료를 가시지만 그러한 기저질환도 없고 최근에 많이 났죠. 뭐 중국 방문,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지역 방문, 접촉하셨던 분, 어떤 종교단체 그런 기준에 다 선별되지 않는데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칼칼하고 열기운이 있다. 선별진료를 가겠다. 이런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1339에 전화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각종 정부 대책들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이 다음 달 8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직장인 부모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곤란함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작해서 3월 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을 문을 닫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근데 또 아이들을 돌봄 서비스를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당직 교사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더 직장이나 일반적인 회사에다가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것들은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해 달라, 이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이걸 이제 활용해 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인데, 변호사님, 긴급 돌봄 제도도 운영을 하고 각종 제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이제 메시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또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보육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에서 혹시 긴급 돌봄을 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고지를 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긴급 보육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돌봄보다는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육아휴직, 그것이 지금 현재는 무급인데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현재 고용부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엔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는 쪽으로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선택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대구 경북 쪽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지금 선택하고 있다고 하니까 회사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것이니까요. 재택근무를 한번 선택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윤미 기자, 이게 진료 구역을 분리해 놨다는 건데,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조금 전에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나 응급실로 갔다가는 그 안에서 환자들 간에 그 증상이 유증상자들 간의 교차 감염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127개의 국민 안심병원을 지정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그 호흡기 질환자 전용 진료 구역을 운영을 하고요.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찾으신 분과 분리해서 외래나 입원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명단은 그 코로나19 홈페이지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또 병원협회 등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또 그 중대본에 좀 설명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곳곳에서 사실 응급실 폐쇄로 인해서 사실상 좀 병원 마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일단 응급실에 들어가기 이전에 증상자를 확진할 수 있는 절차와 시설을 마련하라는 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또 하나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감기 같은 좀 심하지 않은 증상이라고 하면은 전화 상담이나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절반 정도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다니는 병원이 있다고 하면 의사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담을 좀 받거나 아니면 좀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유 교수님, 이렇게 이제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좋은 조처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수도권 내의 한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됐던 병동 전체를 다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예. 또 병원의 일부 시설들을 완전히 격리해서 환자분들이 그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 교차 감염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노출을 막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3시 10분경에 이제 한 5분도 안 남았는데 마스크 수급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브리핑도 잠시 후에 연결해서 보내드릴 텐데, 변호사님, 지금 이제 아직 마스크 관련 재사용 지침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오염이 적은 마스크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26일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네. 본인이 그 오염 정도를 판단을 해서
사용한다. 즉시 본인이 같이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세계보건기구에서의 권고와는 좀 달라요. 세계보건기구는 마스크에 남아있는 세균이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재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마스크는 특히 재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이날 이 브리핑은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는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재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권고이고요. 또 특히 함께 얘기한 것이 아까 이제 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스크는 겉면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겉면을 만지면 즉시 손을 다시 씻고 마스크의 겉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러한 권고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게 또 그리고 가장 구하고 싶은 게 이제 마스크인데요. 지금 나가면 잘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사용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궁금증이 제일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오염 정도를 마스크를 보고 일반 개인이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권고한 대로 일회용 마스크 심한 오염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8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정말로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면 마스크를 단기간, 예를 들어서 지금 바람이 잘 불고 사람이 한적한 거에 산책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주로 타는데 지하철 버스를 타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혹시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도록 단기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드라이기로 말려서 사용하면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실제로 한번 오염된 마스크는 바로 잘 접어서 앞면이 밖으로 가고 접어서 폐기를 해야지 아니면 이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한테 또 2차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벗어서 앞면이 겉으로 가도록 잘 싸서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뭐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건데 특히나 이제 그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남에게 감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마스크를 자꾸 만지거나 내리거나 코 밑에 걸치거나 이런 거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마스크는 겉면이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겉면은 가급적 만지지 말아야 되고 벗을 때는 끈으로 벗겨야 합니다. 겉면을 만졌다고 하면 반드시 또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론가님께 요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지금 화재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상상력을 잘 발휘한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선별진료소를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운영하는 사진이 지금 나왔거든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요. 차를 탄 채로 커피나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를 주문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드라이브 스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선별진료 같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아무래도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은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의심자가 와서 한번 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독하는 데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 안에 자기가 운전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 차 안에만 오염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세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고양 같은 곳에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그 외국에서도 좀 놀라한다고 합니다. 유 교수님, 이런 부분은 의료진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조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이거는 환영하면서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특정한 지역처럼 갑자기 많은 분들, 그다음에 특정 종교단체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든지 스루 시스템으로 해서 선별적이 아니라 바로 무차별적으로 일괄적으로 검사가 진행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이게 옷을 갈아입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실제로 선별진료소로 들어가는 의료진들이 교육받을 때 환자분들의 동선파, 그다음에 기저질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아직 코로나19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병력 청취를 하고 기록을 남겨둬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변화를 지켜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영합니다만은 또 경계의 의료진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부분을 이제 어떤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 등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홍당기 부총리 모두 발언,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마스크 수급 안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화요일 마스크 국내 공급 최대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마스크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그 수출도 생산업자만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스크의 출고 유통에 있어서도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공적 판매처를 통하여 출고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대로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140여 개 업체에 의해 하루 마스크 총 생산량이 1천만 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 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수출 통관 과정에서 엄격히 통제되도록 일일 상황 모니터링하며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업과 단속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 공적 기관에 의한 공급 세부 계획입니다. 즉 1일 500만 장 정도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주로 응용 지역의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리고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약국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처와 관련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의 경우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전국의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응용 소재 우체국 1,400개소의 우체국, 그리고 약국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의 경우에 약 2만 개, 전국적으로는 2만 4천 개가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권의 경우에는 2만 개의 약국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공적 물량이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일부 위약금 문제 등의 이슈로 인하여 생산업체와 공적 판매처 간의 세부 협의가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500만 장 규모의 정상적인 공적 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속히 구축 완료하여 해당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확보된 공급 물량의 확보 및 유통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총 500만 장 중에 당장 315만 장이 출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전국의 2만 4천여 개 약국에 대해서는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 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며 이중 23만 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1일 55만 장, 점포당 약 300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평택, 횡성, 구미, 밀양, 광주 등
5개의 물류센터 등을 통하여 전국에 신속히 배송되며 우선 금일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17만 장을 공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에도 55만 장, 점포당 400장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47만 장 계약이 완료되었고 금일 대구, 청도 지역에 15만 장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전국의 읍면 등 우체국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전 교환센터를 통하여 당일날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물량이 입고되면 이길 오후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물류망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영 홈쇼핑과 케이블 채널 20번 또는 21번이 되겠습니다. 공영 홈쇼핑과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 백화점을 포함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도 37만 장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그 판매 물량이 더 확대돼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는 별도로 100만 장, 의료기관에는 별도로 50만 장이 공급되도록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 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과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현재 시중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국내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과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네, 브리핑 초반 오디오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브리핑 관련 얘기 이어가기 전에 먼저 현장 취재 기자들 소식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스튜디오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민현주 전 의원, 신혜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 마스크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수급 관련 브리핑 했기 때문에 짧게 신아람 기자가 정리를 잠깐 해줄까요? 네, 3시 10분쯤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힌 내용은요. 네. 1일 국내 마스크 공급량을 900만 장으로 목표를 삼아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약국 등을 통해서 구입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유통망 구축에는 1일 정도가 더 걸릴 것이다. 판매 가격은 시중가에 비해서 좀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스크 오늘부터 이제 우체국에서 구입을 하려고 시도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체국에서는 이제 공지를 한 것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은 3월부터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공지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왜 900만 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장을 풀 가동했을 때 마스크 공장을 그러니까 하루에 생산량이 1,200만 장 정도가 된대요, 최고. 네. 그중에서 이제 10%는 지금 수출 물량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0만 장 정도를 900만 장에서 1,000만 장 정도를 이제 국내 유통하겠다라는 얘기고 그중에서 절반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절반은 이제 일반 시장에 풀겠다는 건데 이 공적으로 하겠다는 이 500만 장에서 50만 장은 의료진한테 먼저 배포하고 100만 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350만 장 정도가 공적으로 풀릴 수 있는 이제 물량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거를 우체국이랑 농협 하나로마트랑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홍남기 지금 부총리가 설명을 하는 게 예. 약국은 점포당으로 100장 정도, 네. 또 하나로마트는 점포당 300개, 그리고 우체국은 점포당 한 400장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이제 요거를 좀 유념하시면 아마 어디로 구입을 하러 가셔야 될 건지를 가늠하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어저께 식약처장이 설명을 할 때 예.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식약처장은 바로 어제 생산되는 물량부터 바로 그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살 수 있는 걸로 다들 착각을 하신 오해하신 거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서 줄 서시고 예. 그다음에 어제 당장 뭐 온라인 들어가서 예약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저희 회사에서도 들어가 봤는데 네. 이게
일단은 처음엔 접속이 안 됐고 네. 그다음번에는 들어갔더니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우리 준비 중이다. 나중에 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화나신 거죠. 이거 네.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현장에서는 어제부터 생산한 거에 적용을 하겠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미리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또 이 공적 판매처하고 서로 가격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러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알겠습니다. 더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하죠. 현재 취재 기자들이 연결이 다시 됐다고 하니까요. 국회에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뉴스 나가고 있는데 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찾았죠? 네, 맞습니다. 황 대표는 지도부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오늘 아침 대구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동산병원을 가장 먼저 찾았고 곧이어 서문시장도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곳에서 와서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버렸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에 저도 책임이 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지 못한 잘못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대구 코로나,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한의 봉쇄와 같은 말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기 위해 대구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대표 소식을 들어봤는데 그럼 종로에서 경쟁 중인 이낙연 전 총리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주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는 종로 약국 몇 곳에 들러 마스크 유통 실태를 파악했다며 현장의 말씀을 반영해 시책을 개선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당정청 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박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오는 파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뻔뻔하게 국민을 탓했다며 박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박 장관이 어제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감염학회가 지난 2일 후배 이성 제한만으로도 부족하다며 입국 제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도 박 장관이 국민에게 화살을 돌렸다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지금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먼저 좀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범의학계 전문가단체 초청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1,500명을 확진자가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는 아마도 잠복 기간이 좀 짧고 그리고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검사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확진자 수도 좀 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앞으로의 예.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지역사회 전파의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역사회로 전파함으로 인해서 확진자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전남대병원 계신 곳에서 유전자 증폭 PCR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요거는 어떤 예. 전담팀입니까? 예, 저희 선별진료소로 방문한 환자들과 응급실로 방문한 환자들에서 이 코로나 의심되는 환자들을 좀 선별해내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니 빨리 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확진자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경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 의료계에서는 이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치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가벼운 감기를 앓은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증의 코로나 환자들이 보여주는 증상들은 그 감기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좀 지켜보다가 뭐 폐렴으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경증 환자를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3번째 환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발열 증상이 없어서 일단 입원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경증 환자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말하는 겁니까? 경증 환자라면 우선적으로 기저질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그 사망한 환자도 과거에 그 심장 이식을 한 환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령이고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경증이어도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태 발열 증상뿐만 아니라 나이 그리고 기저질환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증 환자의 경우에 이제 지금 병상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전원이 필요하거나 이송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현장에서 그 진료하는 의료진에게는 상당히 이게 어려운 고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사회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이 어느 정도고 예를 들면 어디가 병상이 비어 있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 정부에서 전원 조정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시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도 전원 조정센터를 이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24일 날 이제 대통령이 주재했던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 컨트롤 타워 신설을 건의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중수본 이런 것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정부는 재난대책본부, 시도지사로 본부장만 임명했을 뿐이지 거기를 받쳐주는 그런 조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 중수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작은 정부를 꾸려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보셨는데 그 뒤의 내용 현장 취재기자가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중 13번째 사망자입니다.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던 74살 남성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수조사 대상자였고요. 신장 이식을 받은 적이 있어서 기저질환도 있는 고령 환자였습니다. 지난 25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영남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아침 9시가 지나서 사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였지만 병상 배정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신천지 대구교회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9,334명 중에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는 1,299명에 대해서 어제까지 검체 채취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대구의 검사량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사 결과는 2, 3일 내에 집계될 거다 이렇게 중대본이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까지는 이런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국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도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 명단이 각 지자체로 배포가 됐고요.
오늘부터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는 사람들을 전화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명단에 예비 신도들 7만 명 정도가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인데 정부가 신천지 측에 그 예비 신도 명단까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 청도 대남병원 이송 대책이 나와 있는 거죠? 네, 대남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은 그동안 의료진과 장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송이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남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중증 환자가 되고 나서야 병원 바깥으로 이송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대남병원에 지금 남아있는 환자 60명 정도도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남병원에 음압시설도 없고 치료를 할 전문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정부는 비교적 중증인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비교적 상태가 가벼운 환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순차적으로 이송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격리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브리핑에 외교부 이태호 2차관도 참석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간 이후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40여 곳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웨이하이 등 중국 내 일부 지역에 간 우리 국민이 호텔에서 격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중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한국인에게만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또 사전 예고 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행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건 부당한 사례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방역대책본부 취재기자까지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서 국회 연결할 때 황교안 대표가 대구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를 했을까요? 우선 지금 대구 경북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폐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있었던 대구나 경북 시민들에게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고 또 그 폐렴에 걸릴 것 같은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떨고 계시는 이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제가 방문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지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여당은 아니고 야당조차도 이렇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주시시켜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너무 자주 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현장에 너무 자주 가는 것은 많이 가는 것은 오히려 현장에서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그 주민들에게 안전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야당의 대표로서 가신 거는 굉장히 저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 여기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잠시 앞서 폐렴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코로나19로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말씀 주시죠. 네, 오늘 황교안 대표가 다닌 데가 이제 동산병원의 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서문시장을 갔는데 서문시장은 이제 휴업 중인 상태거든요. 사실 휴업 중인 시장을 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짐을 정리하고 있던 상인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번에 이제 대구시청에 다녀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과 교감한다라는 그런 차원이긴 하겠지만 시점상으로 봤을 때 내일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에 이제 회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나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런 면에서는 대책을 촉구하는 면도 있지만 대통령에게 아마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내일 이제 대통령하고 여야 4당 대표가 국회 회동이 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좀 찾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보도가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관련해서 내일 회동을 앞두고 이제 정무수석이 양당 미리 조율을 좀 한다는 조율을 거죠? 한 거죠. 특히나 야당에서 지금 이제 정부의 실책이나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나온 특히 여당의 수석 대변인 지금은 사퇴했지만요. 수석 대변인이 말했던 그런 실언들 등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할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조율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에 앞서서 지금 뭐 여당 수석 대변인이 사퇴는 했지만 그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청와대 차원에서의 아주 적극적인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어떠한 논리에서 나왔든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게 국민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말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당대표나 청와대 적극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측면에서 이런 사과의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특단의 조치도 어떤 합의까지 이룰 수 있는지 야당에서는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지금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그 입국을 일시적으로라도 막는 그런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에서 어느 선까지 이 안을 수용할지 그거에 따라서 여야의 협조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대구 경북 의원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그 대구 봉쇄 발언에 대해서 다 사과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대변인이 물러났고 지도부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했고 그리고 사실 당일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대구 방문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님을 이게 오해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또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네. 정치적 공세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마 대통령이 여야 그 대표들하고 보통 청와대에서 만나는데 국회로 가서 만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장소의 상징성도 있어서 아마 대통령이 만나면은 그런 제안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박능우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 발언에 책임을 물어서 지금 경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전투가 한창일 때 장수를 지금 경질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아마 박능우 장관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팩트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31번 환자 이전까지는 이제 중국 통제가 잘 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이후로는 이제 확산이 되는 게 중국인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 그 부분은 확인된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31번 환자가 어디서 감염원이 어딘지 부분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내일 이제 국회 회동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인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할 때 이 병상 부족을 이제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환자들을 다른 지자체로 이송을 해야 되고 또 중증 환자들, 경증 환자들 분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서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에서도 전원 조정센터를 좀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권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지자체장이요. 사실 민주당 출신 분들 있잖아요. 서울시장의 박원순 시장이고요.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인데요. 지금 서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확진자 받겠다, 얼마든지 서울로 이송을 하면 우리가 병상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를 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증세가 있는 환자들, 일반 환자들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금 방안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안전한 방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확진자분들은 사실 이동을 하면서까지 치료를 받고 그 와중에 많은 의료진들이라든지 많은 자원들이 지금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분들을 이동시켜서 또 다른 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격리병동을 만들고요. 의료진들을 다시 파견하는 것보다는 일반 환자를 더 안전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더 증세에 빨리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일반 환자를 대구나 경북 지역을 빠져나와서 안전한 지역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지자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적의 안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또 정반대의 또 의견들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데,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코로나19 환자가 경기도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신천지 교인들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폭증할 경우에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일반 환자들, 코로나 환자가 이제 일반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환자들의 병상을 비워서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전문가들은 근데 이제 일반 환자들이 경기도까지 올 경우에 그 보통 일반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호자들이 멀리까지 움직여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사실 좀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거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중증 환자들을 다 받아서 우리가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증 환자들은 보호자가 필요 없는 상황 지금 일단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 이제 다만 이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안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상대적으로 병실도 더 많고 자원도 훨씬 많잖아요. 의료진을 지금 대구에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병상은 지금 1,013개 정도의 병상이 확보가 됐대요. 근데 지금 입원한 환자는 절반밖에 안 돼요. 447명 현재. 그러면은 그 의료진들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아람 기자, 지금 공무원들이 추가 확진 받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이 컨트롤 타워에도 좀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밤사이에 대구시 공무원 3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고요? 네. 그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대구시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일단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1명,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본부 직원 1명도 각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대구시청 별관에 있는 건설본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별관이 긴급 방역된 뒤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307명이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300명 넘은 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누적해서 1,000명이 지금 넘은 거고, 그런데 이 숫자도 숫자지만 내용으로 보면 버스 기사분, 그다음에 공무원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의료 관계자 4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3명 이런 쪽인데 다 잘못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내용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이제 대민 접촉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진두지휘를 하는 컨트롤 타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안해지잖아요. 이란의 경우도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막 늘고 있던데 그 발표하던 보건복지부 거기에 차관급이 갑자기 본인이 확진자라고 다음날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잠시 그 현장 전국 상황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고 올게요.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새로 확진자 나온 것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 울산에서만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울산대 병원 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울산대 병원 측은 확진 판정이 나온 직후 병원 응급실을 닫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2일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실에 격리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천안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6살 여성 A씨와 28살 여성 B씨입니다. A씨는 천안 시내에서 운동 강사로 활동했고 B씨는 A씨에게 강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A씨에게 교육을 받은 수강생 등 접촉자들을 상대로도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로써 천안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 이어서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소식 전해진 게 있습니까? 서울 강동구는 명성교회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구분된 215명 중 142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명성교회 부목사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후 강동구는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단 강동구는 음성 판정이 나온 142명이 2주간 자가격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분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신아람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하루 사이에 또 우리나라 입국 금지 또 제한 조치 취한 국가들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입국 금지가 21개국, 입국 제한도 21개국입니다. 입국 금지에는 필리핀, 피지, 이라크 등이 추가가 돼서요. 또 입국 제한급도 급증해가지고 인도와 폴리네시아, 튀니지 등이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적기는 아니다 하면서도 이거 여지는 좀 남겼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분명한 여지는 남긴 걸로 보여요.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당장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빨리 지금 국내에 안정화되는 상황을 보여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랑 청와대가 좀 보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 문제가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의 어느 나라도 주저함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국인 입국자들이 그것이 원인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아직도 있지만 여전히 초기에 조금 더 완벽하게 좀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 처음에 사실 한동안 이 확산세가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심한 측면이 있어요.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마음 편하게 모임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우리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측면으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면서 방심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외국에서 어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하는지 외교 문제를 떠나서 자국 우선, 국민 우선, 안전 우선, 건강 우선이라는 측면을 우리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야당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막말이라나 아니면 정쟁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국민의 안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수기 기자가 30초만 하시고 끝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까요? 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말은 이제 굉장히 지금은 때가 아니고 적절한 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펜스 부통령으로 이제 최고 책임자, 대응 책임자를 올렸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CDC 같은 경우에도 국무부도 이제 단계를 올려서 굉장히 위험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제를 줄여서 경제 성과를 가지고 지금 재선을 치러야 되는데 다우존스 30 산업 편입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완충시키려고 본인은 말로는 아마 세계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가는 것 같은데요. 내용상으로는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 또 뉴스 특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